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구선물 거래의 시작은 안정적인 쌀 공급 때문이었다.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 금융시장이 발달한 나라를 꼽으라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의외로 강한 금융 분야가 있다. 바로 파생상품 시장이다. 2000에서 2011년까지 국제파생상품협회 FIA에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상당 기간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세계 10위권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파생상품이란 해당 상품의 가치가 다른 무언가의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이나 외환의 가치가 달라지면 그에 파생하여 함께 가치가 변하는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한다. 파생상품은 미래에 있을 가격 변화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선물거래 퓨처 트레이딩과 선도거래 포워드 컨트랙트는 미래나 앞날 등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해 각각 미래에 대한 계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물거래와 선도거래란 규격이 표준화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만 기일에 약속된 가격으로 인수 또는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거래를 체결하는 선도거래와 달리 선물거래는 거래 방식이 규격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파생상품이 탄생하다. 한 상인이 현재 10만원 하는 쌀 한 가마가 6개월 뒤에 15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하자. 이 상인은 6개월 뒤에 쌀 한 가마를 11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누군가와 체결한다. 6개월 뒤에 상인의 예상대로 쌀 가격이 15만원으로 오른다면 그는 자신이 구매한 선물 상품으로 인해 시세보다 4만원 싼 가격 11만원의 쌀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 거래나 선도 거래와 같은 미래에 대한 계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래 상황에 대한 계약은 상품 가격이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는 데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쌀 한 가마를 6개월 뒤 8만원에 판매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만약 6개월 뒤에 가격이 6만원으로 하락한다면 상인은 시세보다 2만원 비싼 가격 8만원의 쌀을 판매할 수 있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파생상품은 농산물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장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는 중서부 지역에서 생산한 옥수수, 콩, 밀 등이 모여 거래되는 농산물 교역의 중심지였다. 수확기가 되면 한꺼번에 많은 곡물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는데 시카고에는 이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창고가 없었다. 겨울철에는 운하가 얼어 아예 운송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는 운송되지 못한 곡물들은 헐값에 거래되지만 운송만 되면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이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1948년 설립된 기관이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셔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 CBOT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제일 규모의 선물 거래소는 이렇듯 곡물을 안정적으로 거래하려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차이. 가장 보편적인 파생상품으로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가 있다. 이 두 거래의 본질은 사실 동일하다. 앞서 설명한 쌀 거래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을 화폐 내지 재화의 거래를 현 시점에서 계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은 계약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선도 거래는 거래의 내용과 방식을 거래 당사자끼리 만나 1대1로 직접 결정한다. 일견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더 원활히 진행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이 거래를 제대로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는 거래를 체결할 때도 상대방이 거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물며 미래 시점에 이행해야 할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당사자들이 느끼는 위험은 더욱 클 것이다.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미래 시점이 도래했을 때 손실을 입을 것이 확실한 당사자가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선도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이러한 위험을 직접 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선물 거래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선물 거래는 공인된 시장에서 거래의 세부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을 제공한다. 표준화된 거래이기에 누구나 해당 거래의 내용과 성격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선물 거래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거래로 발전할 수 있었고 선도 거래와 달리 거래의 횟수와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오늘날 대표적인 금융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선물 거래는 일본 에도 시대의 최초로 시작됐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미국 최초의 선물 거래소인데 그렇다면 세계 최초는 어디일까? 바로 일본이다.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에 이미 선물 거래 방식이 도입된 바 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을 통일하고 지금의 도쿄인 에도를 거점으로 삼았다. 그는 지방 영주인 다이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독립해 군벌이 되면 또다시 전국시대 시기처럼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쿠가와는 일본을 통일한 이후 각 지역 다이묘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아낸다. 하지만 서약만으로는 다이묘들을 믿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다이묘들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경제권을 박탈하기로 한다. 당시 쌀은 일종의 화폐처럼 쓰였고 다이묘가 가진 힘은 대개 영지에서 쌀이 몇만 석 생산되느냐로 측정되었다. 토쿠가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전국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쌀을 도쿄와 오사카로 일단 모았다가 다시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 과정에서 통제력을 갖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각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세금으로 거둔 쌀은 오사카의 나카노시마에 있는 창고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쌀이 모여들다 보니 상인들은 다양한 관리 방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물 거래도 이 과정에서 채택됐다. 당시 일본은 경년 주기로 흉년이 들었다. 쌀 공급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상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고 결국 오사카 상인들은 미리 돈을 주고 필요한 쌀의 수요를 맞추기 시작했다. 쌀이 갑자기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10석 단위로 현금과 같은 선납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상인이 선납 수표를 제시하면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쌀을 언제, 어느 때라도 내주는 방식이었다. 즉 선물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쌀을 파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값을 받고 미리 쌀을 팔 수 있어 만족스러웠고 상인들 역시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선호했다. 이 방식이 널리 통용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 때문이었다.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인 쌀을 오사카로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과 보관 등의 비용을 지불한다. 그래서 오사카로 보낸 쌀이 헐값에 팔리면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선납 수표를 통한 선물 거래 방식이 도입되면서 다이묘들은 이러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선납 수표를 이용하면 쌀값의 오르내림에 상관없이 항상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방의 다이묘들이 일본의 중앙정부로부터 재산 몰수 등의 명을 받거나 파산하더라도 선납 수표는 재산의 수품목에서 제외되었기에 그들의 선물 거래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선납 수표가 활발히 거래되면서 쌀의 유통성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표 자체가 화폐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선납 수표는 유용한 자산 보유 형태로 받아들여졌고 나중에는 쌀을 취급하지 않는 상인들까지도 선납 수표를 빈번히 사고 팔게 되었다. 결국 오사카에는 선납 수표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환전 상인까지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에도 막부 시대에 아시아 최초의 선물 거래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선물 거래의 시작은 안정적인 쌀 공급 때문이었다였습니다.